외교부 출입하는 김치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외교부 사안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하고 한미일 대북 정책 수석 대표 회담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난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화상으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 중국 칭다오에서 만나 대면 회담을 가진 지 4개월 만입니다. 지난 4개월간 한반도 정세가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북한의 군사 행동이 쭉 이어졌고요. 특히 지난 11월 18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게 됐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10월 23일에는 또 중국 20차 당대회 직후 시진핑 총서기가 3연임에 성공했고 왕이 외교부장이 당 정치국원에 진입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박진 외교부 장관 카운터파트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당 정치국원이 됐군요. 그러면 힘이 더 세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국무위원을 겸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외교 분야 원탑이 됐습니다. 그래서 7명의 당 상무위원을 제외하면 최고위직자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은 원칙이 있는데요. 7상8하라고 합니다. 즉 68세 이상은 퇴직한다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것을 깨고 69세의 왕이 부장이 정치국원으로 발탁된 겁니다. 왕이 부장이 관례를 깨고 당 정치국원에 발탁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표명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면 시진핑 총서기가 3연임을 하는 것처럼 지금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왕이 부장의 역할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시진핑 주석도 왕 부장을 신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를 흔히 전랑 외교, 좀 늑대처럼 이렇게 거칠게 밀어붙이는 외교라고 하는데요. 왕이 부장이 이 같은 이제 중국의 강성 외교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중 외교장관 화상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주로 오갔습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중국 양측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회담 결과를 전하는 양국의 보도자료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이 회담을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 다르게 보도했다는 건데 강조점이 서로 달랐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회담 결과를 올리면서부터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네.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했냐면 공급망 소통 확대, 인적 교류 확대 및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 협력 이런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성과적이었다 이렇게 회담 결과를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 외교부는 어떤 길을 전했습니까? 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미국을 비판한 내용을 많이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소위 반도체화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소법 IRA라고 하죠. 네. 이것을 제정해서 WTO 규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 WTO가 그걸 문제를 삼았는데 그걸 또 거부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행동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명백히 훼손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바로 국제법규의 건설자가 아니라 파괴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이렇게 중국과 한국이 같은 피해자다. 미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했냐면 모든 국가는 반세계화 낡은 사상과 일방적인 괴롭힘에 공동으로 맞서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공동으로 수호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뜻은 중국이 한국과 함께 미국에 맞서자라는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미국의 괴롭힘에 대해서 손잡고 맞서 나가자 이렇게 요청한 셈입니다. 네. 이러한 중국 측의 꽤 다른 회담 결과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을 던졌죠. 그랬더니 외교부 관계자가 그 다음날 한 이야기가 물론 중국이 그 부분을 발췌를 해서 본인들의 보도자료에 부각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즉 중국이 실제로 발표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네.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한중 간의 공급망 관련된 협력을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좀 맥락이 전체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중국 측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보도자를 통해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측 외교부 해명이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해서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뭐 만천하가 않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중국의 시선이 한국에 대해서 고울 리가 없고 양국의 입장이 다른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뭐 해명으로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풀어나가야 되는 외교적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보도가 많은데요. 시 주석 방안이 과연 성사가 될까요? 예,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이제 시 주석 방안을 초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은 현재도 유효하고요. 네. 그동안 이제 뭐 코로나19 이런 이유로 들어서 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중국도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한중 간의 시각차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 주석이 방한하겠느냐? 개인적인 의견 견해로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좀 쉽지 않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한류 영화라든지 음악 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한한령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이 미군의 사드 배치를 용인한 2016년 이래에 사실상 한한령이 이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이번에 그 한중 외교부 장관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문화 콘텐츠 교류 활성화 등에서 실질적 협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네. 쉽게 말해서 중국 쪽이 좀 협력을 해줄 것 같은 분위기로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미미한 성과 외에 한한령이 본격 폐지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오징어 게임, 뭐 헤어질 결심 이런 우리 콘텐츠들이 중국에서는 모두 합법적으로는 볼 수 없고 비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 대표 회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번 보이지만 뭐 뾰족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수석 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조 국장이 만났습니다. 이제 북한의 군사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북 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뭐 이런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딱히 뉴스를 할 것도 없는데요. 혹시 주목해봐야 할 대목이 있나요? 이제 한 가지만 짚는다면요. 외교부가 이제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는 확고 부동함을 재확인하였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것도 늘상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락을 좀 살펴보면 한반도 비핵화 대신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제 전략적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즉 이제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앞으로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해서 핵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경량화, 다탄두화된 기술을 입증한다면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군사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 되더라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NPT 체제라고 하죠. 즉 핵무기 비확산 조약 체제. 여기에서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만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은 뭐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인 것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 본부장은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 이번 회담에서 모두 발언에서 상당히 특이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어떤 발언이죠? 예,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굳건히 지켜왔으며 우리가 이 목표를 재검토하는 일은 100만 년 동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100만 년이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띕니다. 거꾸로 읽으면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공동 목표를 가져왔지만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이미 됐고 우리가 100만 년 동안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들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는 변함없다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거꾸로 읽으면 그렇게 읽혀집니다. 우리 수석 대표가 이제 북한의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가 응고되어가는 이 객관적 과정을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비명처럼 들립니다. 네. 북한의 이제 핵 개발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제재와 압박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엄청난 국제적 제재를 받고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객관적 사실이 그렇죠. 그럼 제재와 압박 외에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2000년대 초중반에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 합의가 나왔었고 2018년에도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 좋은 공동 성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가 합의됐던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유일한 한반도 비핵화의 첩경이라는 지적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은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을 바란다면 모를까 평화와 비핵화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될 수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